예, 우선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가장 밝으시고 또 정책 우선순위에 아주 밝은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새롭게 취임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의 시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또 아주 절박한 곳에 빠르게 결정돼서 집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또 기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10조 1천억 정도죠. 네. 사실상 기름값을 오른 부분을 낮춰주거나 또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덜 쓰거나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구조적 대응 예산 부분은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상황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구성 부분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은 전부 합쳐서 약 4,682억 원 수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자 보급에 2,829억 원, 무공해차 900억, 그 다음에 AI 기반 분산 전력망 58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10조 1천억인데 비해서 에너지 의존 구조, 특히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4,682억 원 정도입니다. 그림에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자가 후자의 22배일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이번에 또 예기치 않았던 중동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참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쟁과 같은 국제질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고유가 위기와 같은 자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런 방식의 대중적 처방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당장 지금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국민 부담으로 다 전가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납타 문제처럼 생필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 충격이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한 즉시 처방,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 예산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담고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응급처치만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병으로 또 쓰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우리 정부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스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EU와 우리나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분석한 거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019년 이후 풍력과 태양광 확대를 통해서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줄입니다. 가장 그 러시아 가스 등의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해서 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지 않았다면 590억 유로의 추가 화석연료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엠버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실제로 EU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스 발전량을 25%를 무려 줄입니다. 그게 569테라와트아워에서 430테라와트아워로 줄였는데 이게 이제 수입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약 590억 유로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에서 10.6%로 겨우 3%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LNG 발전 비중은 28에서 29% 정도 수준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EU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스 수입을 줄임으로써 화석연료 비용도 줄이고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기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반면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전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급하게 쓰는 거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기조에서도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는 수요 관리 대책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예산 비중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 자체가 이런 어떤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 상당히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까? 뭐 싫지만 누구도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걸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그 비용 부분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다 보완해주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오히려 그 시그널 자체를 약화시키고 거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국민적 인식이나 의지 자체를 좀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 비중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서 의원님의 그 문제 의식과 또 진단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필요성 또 중심적인 설계 방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싶고요. 화석연료 또는 중동 석유 중심의 이 에너지 구조의 어떤 전환의 시급성, 우리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그런 계획이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유의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대비 올해 본 예산도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10.1조를 빼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것들 9.5조 빼고 9.7조, 8조 이렇게 빼고 이러고 나면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5.3조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한 4,600 얼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일부러 계산했더니 그래도 전체 중에 한 9% 가량은 좀 저희가 반영을 시킨 거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매우 부족하죠. 그리고 특히나 구조적인 어떤 전환을 촉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거지만 대통령께서 그저께 국무회에서 직접 우리 기후 장관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신속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적극 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추경 자체가 워낙 촉박하게 준비되고 또 돈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위기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 또 그런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은 충분하게 좀 더 강조하고 뚜렷하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네. 그런 전환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 요즘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가요? 좀 잠잘 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 정부 이번 추경에서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아까 2,205억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이 624억 원이었고 ESS 설치 지원 분야가 한 588억 원 정도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 예산과 포함해서 정부 스스로 역대 최대 재생 에너지 지원이라고 또 설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개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 호남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융자 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융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사실은 호남 등의 수요가 많을 텐데 정작 이 접속 가능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통이 포함된 호남권 또 영남권은 오히려 이 예산의 혜택에서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해당 지역은 ESS 연계형으로 햇빛소독 마을을 조성하는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일은 아마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방향을 설정하셨다면 참 다행인데요. 어쨌든 최근 4년간 호남의 융자 지원 건수로 보면은 개통 포화 문제 때문에 융자 지원 건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지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 지역에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ES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조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발전소가 전국에 한 2만 3천 건 정도가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4% 14,828건이 호남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수용 용량 포화로 2031년까지 사실은 추가 접속이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배전단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나 ESS를 연계하면 현재의 배전단이나 송전단을 더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더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뭐 근본적으로는 늘리되 현재 조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단위로 마을 단위로 추가로 접속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접속 대기 중인 발전소의 한 64%가 호남권이라고 한다면 영남권도 한 23% 정도일 정도로 영남과 호남에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 개통파업 문제가 꼭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발전 시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개통만 건설은 한 5년, 15년 정도가 걸리는 이런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시간의 차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간극을 메꾸는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력망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노력들은 그것대로 가야 되지만 이 현재 괴리돼 있는 상황 자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통령께서도 왜 속도가 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빨리빨리 풀어줘야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ESS 확충을 통해서 개통 포화 지역의 수용 용량을 좀 높여주고 또 진행 전력망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원활하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네덜란드 송전망 운영사 테넷 사례들을 보면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유연 접속 계약 방식을 도입해서 추가 송전선 없이 약 9기가와트의 개통 용량을 확보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방향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집중해서 예산 투여를 하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ESS 구축 지원 예산이 아까 588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배정됐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또 강화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외에도 비중앙급전 발전 방식으로 ESS를 각각 500메가씩 두 차례 발주를 했는데요. 예산으로도 더 확보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추가로 확보해서 또 과거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ESS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전력 체계 속에서 이 분야가 제대로 포텐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단가도 훨씬 떨어뜨릴 수 있고 이 분야 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서도 588억 원 책정되어 있는 이 ESS 부분을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한 2배 정도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배로도 늘리고 싶은데 그건 뭐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나프타 문제 또 플라스틱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고 아주 시급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부가 선도적인 정책 노력을 하되
기관경부의 기획예산처라든지 또 산업부 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구조적 전환 부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